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추가로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헌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더욱 격해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헌법재판소가 18일에 이어서 20일을 또 추가 변론 기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는데 일단 이 증인 신문을 추가로 하기로 한 결정 배경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지금 헌재에서 나오고 있는 증언이나 증거를 보면 이게 번복되거나 또 모순이 있거나 또 증거 같은 경우는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대표적이죠. 증거 같은 경우는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종결할 수는 없다. 더 변론 기회를 열어서 좀 더 실체를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2번 더 한다고 해도 좀 10번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한 적도 있었었고요. 한 사람이 변론, 정원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6시간 반 동안 본인이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요, 45분, 30분과 추가 15분 정도밖에 시간 주지 못했었고 직접 변론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3분 질의 요청할 때도 못하게 제지가 당했었고 국회 측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추가 또 질의를 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또 속도전에 좀 의심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0번으로 종결짓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국민들 보기에는 결과 나오더라도 수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증인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각했다가 이번에 채택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처음부터 한덕수 증인 채택에 대해서 헌재가 잘못된 판단한 것을 시인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헌재 지금 현재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변론 기일 또 증인 신문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네.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 계속 속도전이다, 편향이 있는 절차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사실상 헌재를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추가 증인 채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입증 취지가 이미 다른 증인들에 의해서 많이 뒷받침이 됐어요. 동일한 입증 취지를 위해서 여러 명의 다수의 증인을 부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더더군다나 홍정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언대에 서기도 했었었죠. 그러면 왜 헌재가 이런 다소 이례적인 결정을 했나?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보면 지연 말단적인 절차를 가지고 계속해서 헌재를 사실상 공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빌미를 주지 않겠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헌재의 결과에 불복하도록 이 절차상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라 대단히 많은 다른 점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대단히 장기적으로 권력과 관련한 어떤 비의 사실 밝혀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쟁점도 많았고 그 당시에 뭐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른바 최순실 씨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체를 헌재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엄 2024년 12월 3일 단 하루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헌 위법이 있는지 이미 현장에 있었던 사령관들 그리고 계엄에 이르게 된 그 경과 과정을 아는 대통령실의 스태프들 그리고 국무위원들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해야 된다는 요청을 아마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워낙에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일정 정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12월 3일 하루를 두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좀 더 상대적으로 길었던 박 대통령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한 총리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기각이 되었는데 이번에 좀 받아들인 거고요.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혹이 있다고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남은 변론 핵심 쟁점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가 국무위원 최고 국무위원을 할 수 있죠. 총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의 상황을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진술할 수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대통령 측에 뒤늦게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장원 차장은요, 이 메모의 신빙성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아까 방금 뭐 지역적인 문제 아니냐라고 예.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숲이 되려면요, 나무가 있어야지 숲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나무가 만약에 입간판이라든가 페인트 칠한 가짜 나무라 그러면 그걸 숲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대한 검증이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홍장원 차장의 메모 같은 경우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12월 12일 날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옆에 있던 그 보좌관이 수학이 넘어서 들리는 목소리가 커서 그걸 듣고 바로 받아 쓴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전부 다 본인이 재빨리 쓴 거, 그거를 밑에 있는 보좌관한테 시켜가지고 정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그 원본도 없다고 하고 처음에는 사본이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은 총 사본에 4가지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필적도요, 필체가 보니까 그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비슷하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보고 홍장원 차장은 또 인사청탁을 7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즉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상황인 거죠. 인사청탁할 때 민주당 박지원 의원, 박선원 의원한테 했다는 거는 굉장히 민주당 의원과 평소에 소통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 메모가 정치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 메모가 아마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요, 지금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라든가 또는 뭐 국회 봉사라든가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신빙성 확인을 위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부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양측이 모두 신청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네. 건강을 이유로 한 맞습니다. 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번엔 좀 새로운 의미 있는 진술이 좀 나오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투병 중이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출석을 했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지금 그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이 메모 신빙성 말씀 주시는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걸 본인이 거짓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주변 정황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단을 본인은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건데 조지호 경찰청장 대단히 일치되는 그런 명단에 대해서 이미 진술을 완료했거든요. 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첩사 관계자도 이 명단에 대해서는 들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홍장원 차장을 탄핵하기 위한 그 증언이 조태영 국정원장의 증언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본질을 탄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체포를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밑에 하달이 됐는지가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그런데 조태영 국정원장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내 공간 앞에서 적었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CCTV를 돌려봤더니 뭐 본인 뭐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바로 반격하는 거 아닙니까? 봐라. 그 당시에 CCTV 다 돌려봐라. 라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나쁜 전략은 메시지에 자신이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인사청탁을 했다, 뭐 했다.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이죠.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국정원 고위 간부가 인사청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홍장원 차장 다시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홍장원 차장한테 그날 왜 전화했다고 합니까? 격려차했다는 겁니다. 지금 계엄이 발동된 그 긴급한 시기에 과거에 본인 해외에 순방 수행을 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했다. 전화한 김에 간첩 잡으라고 했다. 믿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서 그러면 국무회의 제대로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여러 차례 국회에 나와서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에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한테도 제일 먼저 요구했던 소리가 국무회의 심의서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계엄을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82조에 따라서 국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서 해야 되고 거기에 국무위원들이 부서해야 돼요. 최상목 대행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인을 하라길래 이거는 너무 위법하고 불법으로 인식돼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만 이거 전자결제니까 사후에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할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이 남은 변론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추가로 이제 추가 기일로 지정된 20일이 또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거든요. 헌재가 받아들일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헌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 20일은요, 이미 형사재판부가 이미 결정한 날입니다. 이 날에 이미 20일로 지정을 했는데 헌재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20일을 또 겹치게 지정했다는 것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속도전, 자기가 목표로 세운 속도전을 맞추기 위해서는 20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군다나 어제 곽정군 사령관 관련된 보도가 나왔었는데 여인협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말을 맞추자는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주변에 실토한 게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곽정군 사령관도 굉장히 말이 바뀌고 있는 거고 또 주변에 이렇게 말을 맞추자는 또는 말을 맞추자 또는 말을 표현을 다르게 하면 말을 조작하자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도 여인원 방첩 사령관도 증인으로 헌재에 다시 소환해서 말을 맞추자는 모의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차례 더 변론기를 추가해서 종결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형사재판부와 나를 똑같은 날 맞춰가지고 대통령이 충분히 준비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날짜 기일은 지정은 굉장히 잘못돼서 나중에 국민들을 보기에는 결과에 승복하기 힘들 수가 있겠다. 그런 상황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일 변경을 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네. 입장이시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전 오후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그것도 준비기일이 열리는 건 오전 10시고요. 헌재 심리는 2시부터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제정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유로 헌재 재판을 미루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 소송 지연의 의도가 있다라고 재판부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심지어 오전에 열리는 그 형사재판에는 출석의 의무가 없고 그래도 본인에 걸리니까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시간적으로 겹치는가? 공판 준비 기일에는 어떤 쟁점을 이제 주로 판단하게 될 것인지 쟁점 정리가 이루어지고 증거 신청과 관련한 개략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당사자들이 상당히 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첫 준비 기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는 형사재판에 임하고 오후에는 헌재에 임하면 되는 그 스케줄로 당연히 헌재도 이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아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 측에 대해 좀 상당히 좀 불만을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전원 사임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제가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중대결심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불공정과 속도전에 대한 아마 불만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다투고 있으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맨 처음 12월 달만 하더라도 10%대였는데 1월 거치면서 40%, 최고 높을 때는 50% 가까이 올라왔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법리적 쟁점을 다투면서 계엄의 사유라든가 또는 탄핵의 절차라든가 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사령관들이 모여서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운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실체가 밝혀지면서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하야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더군다나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한테 회유당해서 답변했다 얘기하고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야를 하게 되면 민주당한테 이용당한 걸 수용하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하야라는 건 뭐 민주당에서는 바랄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끝까지 법리에서 아주 치열하게 다툴 것이다. 그래 봅니다. 예, 그래서 하야 가능성보다는 이제 대리인단 전원 사임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좀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 의사를 좀 언급을 했다가 실행에 옮기진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좀 비슷한 취지로 보이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중대결심 이야기를 했던 것도
전원이 사임을 하면은 이 변호인단을 새로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또 한참 걸리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근데 중대 결심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역풍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랑 다른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을 보면 이런 신청 심리 과정 중에 변호인이 선임돼 있지 않으면 이 심리 절차는 중단되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 항변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법조인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다릅니다. 평생을 검찰에 몸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절차 지연을 위해서 아마 이런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사실상 현실화하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본인이 의도하는 재판 지연 전략은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하야 가능성입니다. 중대결심이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법리적 해석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 공무원이 탄핵의 대상이 됐을 때는 사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리에 내려와 가지고 그 책임을 면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거죠, 법적으로. 물론 가장 최고 선출된 권력자인 대통령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는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야도 그리고 변호인 전원 사임도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 등의 명단, 이름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고 또 수첩에 수거 500여 명,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이런 문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핵심은요. 검찰이 이 내용을 알면서도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에서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이게 법적 쟁점이라든가 또는 증거로 다투어질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막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뭐 특정 정치인, 체육인, 연예인들 포함해서 총 망라해서 이름이 다 적혀 있는 무려 500명이나 적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뭐 수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마음속에 또는 뭐 상상 속에서 그 좀 기록을 끄적여 본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증거라든가 또는 이 사람이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실행을 준비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 볼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검찰에서부터도 너무 허무맹랑해서 증거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은 이 내용을 공소장에 담지 네. 않았거든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실체가 없어 보이지 않거든요. 노상원 씨는 민간인이었죠. 군의 정상적인 정부라면 영향을 못 끼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권력과의 어떤 아주 가까운 관계, 아마 김용현 전 장관과의 친분 관계 때문에 이 승진을 원하는 군 간부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사령관에게는 계엄 당일날 왜 해외 출장을 가냐, 빨리 귀국하라라고 사실상의 지시까지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판을 할 때 이런 수첩들, 일기, 장부, 증명력이 매우 높은 증거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냥 가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맥락과 본인이 깨알같이 적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본인의 망상을 적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정보사 관계자들이 몽골에서 요원들을 접촉하다가 굉장히 몽골 정부로부터 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이 부분을 해결했냐. 정보사령관이 가가지고 이 부분을 매듭 짓고 왔어요. 국정원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고 물론 그 내용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건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도발을 자초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걸 또 반대급부로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내란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다면 이건 외환죄까지도 이 적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는 인상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좀 정확한 절차는 특검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엔 국회 제가 좀 이야기.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는 박선호 의원 개입이라든가 네 가지 버전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이 썼다든가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굉장히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않은 노상원 씨에 대해서는 거기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낮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는 매우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열고요. 야당 주도로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다. 그래서 회의에 좀 불참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죠. 마은영 재판관이 굳이 여기 국회 통과돼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헌재 온다 그러면 9명이 되는 건데 지금 9명 오게 되면요. 또 2주가 또 재판 연기될 겁니다. 이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건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아마도 마은영 재판관 후보까지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을 다 보내는 그런 모습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4월 18일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한 명이라도 더 보내서 혹시나 헌재의 판단이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또는 숙고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걸 대비해서 마은영 재판관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국민의힘에서는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추천인은 민주당 혼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날치기라밖에 볼 수 없다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 9명 체제 유지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다라는 게 민주당의 네. 주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계류 중이고 대통령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위헌적인 법률 때문에 그리고 위헌적인 행정권의 발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바로잡고 싶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9명 체제로 이 부분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9명도 부족하다는 게 원래 법조계의 이 이야기예요. 대법관 숫자도 부족하다. 헌법재판소도 9명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 대행도 국회 입법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무력화하는 건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권 분립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은 기본적으로 333,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다른 본인 몫이 아니라 대법원장과 국회 몫은 사실상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는 거예요.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명에 대해서. 그 과정과 관련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만 계속해서 각 당에서 그러면 원래는 한 명 한 명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같이 하자고 했다가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명 1명으로 민주당이 2, 1명을 국민의힘으로 해서 국회 본회의장 통과를 한 겁니다. 무슨 근거로 정계선 재판관은 합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은영 재판관 후보자는 안 됐다라고 근거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신기루 같은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게 입법부의 절차에 따른 법에 따른 마침표를 찍은 절차가 완료됐다는 겁니다.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2대1로 나눠서 합니까? 이거는 반헌법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8명 체제에서 1명이 더 추가가 되면 변론 갱신 절차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걸 또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여요. 변론 절차 갱신을 원래 실무에서는 그냥 동의하시죠. 판사가 바뀐 거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는 게 실무의 통상적인 예입니다만 아주 원칙적으로 하면 정말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을 다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 체제가 헌법 질서에 그리고 민주주의 근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 57%, 또 반대한다는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지난달 4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찬성은 2%포인트 줄었고 반대는 2%포인트가 늘었거든요.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갤럽 여론조사 발표입니다. 예. 갤럽 다른 또 여론조사 결과도 다르기도 하죠. 현재는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별 변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좁혀졌다가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현재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헌재에서 형평성과 속도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 면에서 볼 때 현재 지금 문제가 좀 더 부각될 수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 지금 2%포인트가 좀 약간 지난번과 다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2%포인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갤럽에서 나온 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헌재가 변론 종결을 2번만 더 하고 종결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2번의 변론에서 어떤 또 증거라든가 또 증언이 나와서 대통령 측에 유리한 상황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상황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어쨌든 2%포인트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말씀 주신 거에 공감이 되고 왜냐하면 이걸 추세로까지 그렇다면 탄핵을 찬성하는 부분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로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바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또 반대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 틀에서 보는 거는 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의 70% 이상이었다가 좀 다소 하락한 부분. 이건 아무래도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6대 4로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6대 4에서 그러면 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안 된다, 파면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변론에서 보여준 이 논리적인 공백들 그리고 허점들 그리고 이 사령관들의 증언 내용 매우 구체성을 띤 이를테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부분과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상명하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시를 하겠느냐라고 하지만 그걸 심지어 각종근 전 사령관은 이 지휘통제실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때 이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예하 부대원들이 다 들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각각의 강론에 따르는 증거는 검찰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그냥 뭐 관계자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전략 그리고 정치적인 사실상의 소란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국민의힘의 이 비대위원들 그리고 지도부들 이 부분 중도 확장성을 상당히 갖기가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당 지지도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지지율이요.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이번 주는 국민의힘이 뭐 1%입니다만 약간 좀 앞서는 상황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헌재가 결국 현재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헌재에서 나오는 소식들, 그러니까 메모의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또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모순, 뭐 체포라든가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게 다른 사령관에 의해서 지금 반박되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좀 동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민주당 의원과 지금 같이 모의했던 군 사령관들 특히 이제 뭐 저기 홍장훈 차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프레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 선거에 대해서는 본인 선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다, 뭐 자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또 국민들도 판단하실 거예요. 곧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에 불출석했었죠. 그다음에 사건 자료 수령을 거부했었고 재판부 변경 신청, 판사 기피 신청, 그다음에 위헌 심판 제청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재판에 대해서는 모든 식으로 선고를 늘리고 재판을 늘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영배 재판관에 의해서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만 빨리 간다라고 하면 아마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자연스럽게 더 빨라지지 않을까.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네. 상황에 대해서 헌재를 보는 국민들의 동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보는 민심 이렇게 판단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씀 주신 부분이 다 지지율에는 녹아져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가 주고 있는 이제 정치적 함의는 4대 4로 이미 양쪽의 지지층들은 결집을 할 대로 한 거예요. 그럼 본인을 중도층 내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20%를 누가 잡느냐의 관건인 겁니다. 조기 대선 지금 뭐 3월 말 4월 초 내지는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올 상반기 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잘하나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국민들로부터 덜 못한다는 거 보여줄 것인지 지금 국민들 중도층이 보여주고 있는 채점표는 저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시민들이 헌법이 법률이 용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도층이 이 계엄 두둔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계엄과 절연을 정확하게 했다면 중도층 마음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중도층 마음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수권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이 우리 경제, 민생 잘 챙겨주겠구나라는 판단을 국민들께 지금 드리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 우편향이다, 우양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확장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추이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 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특히나 대구와 부산에 이어서 광주 금남로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이런 탄핵 집회에 대한 양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탄핵 찬반 이게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규모는요, 경찰 추사 5만 명 정도 지난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찬성한 쪽에서는 5천 명도 채 되지 않는 규모라고 합니다. 탄핵을 찬성과 반대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에 참여해달라고 독려를 했었습니다. 본인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명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게 바로 민심이고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광주에 가게 되면 아마 좀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찬반 이제 집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리적 충돌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하고 아마 규모 면에서는 좀 더 차이가 좀 좁혀질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이 특성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광주에서 하다 보면은 광주에 있는 시민들 또는 당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우파하는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또 실제로 기차표가 다 매진돼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이렇게 집회 양상에 의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 이렇게 봅니다. 충돌은 당연히 없어야겠습니다만 일단 충돌 우려까지 나오는 네. 상황이고 이렇게 대립이 좀 격화하는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이가 난 거예요. 탄핵 찬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하지 않는 걸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그냥 방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저는 입장을 낼 수 있어요. 탄핵에 대해서 당연히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이라면 그 부분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집회에서 거기에서 그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헌법재판소를 휩쓸어버리자. 가만두면 안 된다. 우리가 탄핵이 인용될 때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러지 않을 거다. 대통령을 구출해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 어떤 입장 내고 있습니까? 개별 의원들이 가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건 사실상 방임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소속인 지자체장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서 내가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된다. 이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르고 이러는 겁니다. 이 부분 대단히 위험한 신호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걸 사실상 용인했을 때 우리가 어떤 광경을 목도했습니까? 서부지방법원이 완전히 공격당했습니다. 사실상 테러를 당한 거나 진배 없어요. 이런 부분을 사실상 우리는 모른다. 시민의 자발적인 모임이고 의원들의 개별적인 정치적 판단이다.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비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